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진주는 오랜 세월 인고의 기다림 속에 만들어진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죠.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에 작은 모래알을 두는데요. 그러면 조개는 자신의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 때문에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분비물을 내게 되고 그 분비물과 함께 섞인 모래알이 결국 나중에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조개가 모래알을 그냥 뱉어냈다면 영롱한 빛깔의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개가 모래알을 품듯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분명 영롱한 빛깔의 진주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주 이전에 모래를 품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12월 2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작가님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지금 작가님은 뭐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네, 인고의 있으면- 세월을 견디시면서 오프닝을 짜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많은 고통이 느껴지네요. 이 대본 분량 쓰시려면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하고요. 보통은 이게 요 정도 양이면 방송은 한 2시간 정도 이상 노래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진주 얘기 한번 해봤는데 진주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네요. 진주가 나오는데. 그러게요. 조개가 조개 눈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진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막 분비물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와, 조개의 눈물, 그리고 진주는 눈물이라는 또 그 뜻을 숨겨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통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분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나 고생이 없는 인생이 겉으로는 좀 편안하고 좋아 그쵸. 보이지만 이 성장하지 못하는 동시에 어쩌면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것도 같고 너무 순탄하기만 해도 약간 오키 씨도 순탄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네, 그렇죠. 이때쯤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키 씨도 그 나이엔 취업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순탄대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이 지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쉽지 않네요. 삶이. 그래요. 어쨌든 진주보다 훨씬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또 집결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진주의 그런 걸 진주를 통해서 우리 삶도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주를 통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주가. 근데 그게 또 말이 그렇지 막상 실제로 닥치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아유, 뭐 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자면 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이신 오키 씨와 함께 내 손을 잡아요를 진행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안 좋은 건 순철 씨가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괜찮아요. 지금 목소리는 괜찮아졌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어제 큰 감기에 걸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잇따른 기업들의 희망퇴직 신청 소식에 노후 준비에 걱정 많으신 분들 있을 건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최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드릴 텐데요. 치매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노년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느 에비테르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약이 독이 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노인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음. 자, 10월 3일은 그건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인가요? 맞습니다. 네. 한글날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글날. 네.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자, 그럼 10월 2일은 뭘까요? 뭐죠 이건? 뭐 12.12? 뭐예요? 12.12는 좀 옛날에 지났죠. 예.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국제 노인 인권 단체인 헬피 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네. 발표를 한 지난해 세계 노인 복지 지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걸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좀 안타깝죠? 노인의 네. 날 10월 2일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조 1975억 달러로 전 세계 15위를 기록을 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3,837달러, 전 세계 33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경제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나라인데 노인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낮다니 참 씁쓸하죠, 그죠?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이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나라가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소득 보장 영역에서 이렇게 최하위권인 80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고요.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복지 지원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의미죠. 순철 씨는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보기 전에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노후 준비가 멀었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아직 노후 준비 전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식에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정년기에는 자녀의 교육비에 올인을 하게 되고요. 자녀가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또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은 노후를 좀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자녀에게 올인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근데 물론 무조건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를 좀 키우는 주변의 분들 중에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만 봐도 요새 부모들은 즐긴 건 즐기고 아이한테 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뭐 그런 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이한테 매기보다는 음. 물론 아이한테 매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에 좀 보내고 그 자유 시간엔 또 편하게 또 지내는 저희 동생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베이비붐 세대처럼 그렇게 아이를 소중하게까지 아니고 막 뭐라 그럴까 아이를 굉장히 막 아끼고 사랑하고 막 아이는 내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다만 점점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 좀 사라져요. 아, 예. 네. 그런 점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음.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 뒷바라지를 많이 했으니까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순철 씨나 제 나이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죠. 나중에 늦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찍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미리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 어림짐작으로 하는 준비에서 벗어나가지고 은퇴 후에도 필요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자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은퇴 이후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예상 소득과 지출을 미리 따져보는 거예요. 은퇴 전에 가계의 재무 구조를 파악하고 은퇴 후에 소득과 예상 소비를 계산해보는 준비 기간을 갖자는 거죠. 아, 똑똑하네요. 네. 오키 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 연금 왜 이렇게 많아요? 연금 매장도 아니고. 네. 그러면 예, 준비해놓은 연금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것도 좀 모르고 있고요. 그죠? 그죠. 실제로 한 금융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개인연금 가입자 65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포함한 것 같아요. 저도 연금보험에 들고 있는데 예, 저도 몰라요. 그냥 돈만 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딱히 지금 노후 자금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저는 아예 빨리 넣어요. 나이 젊을 때 넣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어도 저처럼 어림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이렇게 하면 또 잊고 넘어가니까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점검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오, 그러게요. 그렇게 특정 날짜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1, 2년 전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연금,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계부를 작성하면 향후 예상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가계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 저도 쓰고 있는데 특히 편리한 게 뭐냐면 카드를 쓰면 요즘 문자로 소비 내용이 오잖아요. 뭘 썼는지. 네. 그러면 그 가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쓴 것만 따로 이렇게 적어두면 되는데 현금은 또 많이 안 쓰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좀 알려드릴까요? 네. 월 소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연금 이 삼총사 있잖아요. 연금 상총사 이런 걸 가입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 삼총사가 뭐죠? 연금 상총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하. 그렇습니다. 이 은퇴 후에는 가진 자산이 많더라도 현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노후에는 매월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리듬이 잘 맞죠? 라임 잘 맞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한테도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이렇게 자꾸 네. 잊을만 하면 그게 날라와요. 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떤가요? 자, 퇴직연금 가입은 나의 가입의사보다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가지고요.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 보면 관리를 전혀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가입 예정자들은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언론기관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는데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25년 동안 일을 하면 퇴직금은 1억 원 정도가 되고 이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한 달에 44만 원을 25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수령의 가치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좀 더 확실하고 튼튼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싶으면 개인연금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개인연금이거든요. 개인연금에는 연금 저축 계좌 그리고 연금보험이 있는데 세제 혜택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저축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납입액이 400만 원인 경우 52만 8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3에서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노후 자금은 앞으로 근로소득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목표로 무리하게 투자해서 크게 손실을 입는다면요. 좀 뭔가 회복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든지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그러고 싶죠. 네. 가입을 하고 싶은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그만큼의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give and take이죠.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 원금 소실 위험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금 보장이 되거나 손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착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그냥 막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60대 이상의 피해가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한 상품에만 가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투자 금액 50% 이상 손실을 입어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좀 없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면 됩니다. 50% 이상 너무 많이 손실을 얘기한다, 내가. 입었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정도다. 이분은 얼마나 자산가이시길래. 네. 그러게. 그리고 저는 은퇴 앞둔 분들에게 투자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었는데 은퇴자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은 꼭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키 씨 말대로 이런 사기꾼들이 꽤 많아요. 창업, 재취업, 부동산, 해외 투자 등을 미끼로 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사기 가능성을 높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야. 이 말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금이나 재테크도 좋지만 안전한 곳에서의 재취업, 근로활동도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근로활동을 통해서 매월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긴다면 노후 자금의 소진 시기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생활에도 활력이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종합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서. 네, 또 정부의 지원 제도가 당연히 있겠죠?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을 뽑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꼽을 수가 있는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 기준 70% 이하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나 문화활동비, 각종 공공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 교육이며 회사 업무며 이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닌데 거기에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한다니 답답한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지만 지금 생활에 채여서 노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이 하루하루 미루다가는 내가 걱정하는 모습이 내 노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만족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어르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 특집. 왜냐면 저 정보톡톡에서도 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어르신 특집으로 함께하고요. 오늘은 이 노하우에서는 네, 오늘 노하우에서는 뭐죠? 어르신 특집이니까 네. 치매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요즘 발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진짜 주변에서 치매는 굉장히 흔하게 보는 질병인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1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숨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연령대별 발병률을 보면요. 65세에서 74세는 1000명당 3.5명이 걸리는 반면에요. 75세 이상 노인은 14.7명. 그러니까 거의 15명꼴로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치매 전 단계이자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 인지 장애 환자는요. 이런 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5.7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위험한데 사실 이제 치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걸리는 거냐 이게 그랬더니 뇌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다.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있었죠. 얘기가 예.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이 가정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요양원 같은 곳에서 모시는 가정도 많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모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직접 치매 부모님을 간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모셔야 되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치매 어르신 가정에서 돌보는 상황별 몇 가지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오늘 노하우에서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음.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 잠깐 계셨었는데 저희 음. 엄마가 되게 진짜 힘들어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요양원에 가셨었는데 그 요양원 분들 말 들어보면 치매 어르신들은 대부분 좀 씻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요양원 분들도 이렇게 약간 씻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 씻기는 걸 힘들어하는데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어요. 네. 치매 어르신들은 목욕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미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것에 대한 수치심만으로도 목욕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닿는 무리의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때는 공포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실 때는 수치심이 안 들도록 커튼을 이용하는 게 좋고 오래 씻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강제적으로 욕실에 끌고 간다거나 이런 음. 행동도 좀 삼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욕실 공간에 욕실 커튼을 달아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한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 씻는 것도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옷을 갈아입을 때도 기분이 좋으실 때 갈아입도록 권유하고 좋아하는 옷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이 계신 집에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나서 끄지 않았을 때 역시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쿠킹 타이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방법인데 네. 가스불을 켬과 동시에 타이머 벨이 울리게끔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주요 온도가 65도에서 3분 이상 감지가 되면 네.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스 타이머 쿡이라는 장치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장치죠? 네,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보호자가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게 좋겠죠? 네, 또 드라마에서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족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죠. 네, 잊어버리는 경우. 이 시공간 능력의 감퇴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집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요. 집으로 찾아오는 길에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출 시에 주민등록증이나 연락처를 휴대를 하도록 하는데 이름표나 발찌, 목걸이 등은 분실하거나 어르신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르신의 옷에 다림질로 부착을 하는 박음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림질로 부착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부착하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뭔가 네.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이 인식표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미아 방지 사전 지문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전드림. 네. 안전드림 홈페이지로 가셔서 사전 등록을 하고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을 해놓는 건데 미아뿐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GPS 배회 감지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는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픔이 몹시 큰 질환이에요. 특히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환자 곁에 머물면서 병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족들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이나 경제활동 불가에 따라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국가에서는 2011년부터 치매관리법을 제정을 하고요.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치매 등급을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경증인 치매 환자들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족휴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단기 보호시설에 어르신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음.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으니까요. 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대응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지 궁금한데 이 그림 대본을 쓰기 좀 녹록치가 않다면서요? 약간 어떤 그림을 선정해야 될까? 어떤 그림을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정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항상 선택이 어려운 게 있죠. 선택의 어려움이 네. 좀 있군요. 순철 씨도 뭐 궁금한 그림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평소에 되게 그러게요. 자주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그림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음. 화가들의 작품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이 맞아요. 그때 김홍도 때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견할 만큼 비극적이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예요. 오늘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린 모딜리아니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불꽃 같은 사랑을 한 화가라.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모딜리아니는 어떤 화가였나 좀 궁금하네요. 모딜리아니는 피카소와 동시대의 화가였어요. 그래서 피카소와 친했는데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피카소와 같은 입체주의 그림 양식, 당시 유행하던 그런 그림 양식은 따르지 않고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입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죠. 그럼요. 그래서 90세 이상까지 장수한 반면에 모딜리아니는 가난에 시달리면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모딜리아니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이요법 하면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네.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에까지 빠져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모딜리아니가 마약에 빠졌을 때 니체의 철학 사상에 심취했었다고 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진정한 창의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도전과 무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니체의 사상에 꽂혀가지고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합리화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간 두 사람인데 참 90세면 그 시대에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진짜 오래 산 거죠. 사실 오히려 35세라면 보통 우리 옛날에
조선 말기 요때 30몇 살이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니까 좀 적당한 시기까지 좀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좀 아쉽기는 아쉽죠.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두 사람이 완전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공통점이 있었나요? 두 사람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여자들. 네, 모딜리아니는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모딜리아니 자신도 얼굴값을 했어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교계에서 모딜리아니는요,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서 여자를 반하게 하는 자상함과 그런 달콤한 멘트 이런 걸로 여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여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남자였던 거죠. 네, 그렇죠. 굉장한 재주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것도 굉장한 재주라고 할 만하죠. 화가죠. 네. 예전에 피카소의 5번째 여인으로 도라 마르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네. 모딜리아니는 일찍 죽는 바람에 공식적인 연인이 피카소보다 적어요. 첫 번째 애인이었던 모드 아브랑트는요. 1년 만에 임신한 채로 모딜리아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모딜리아니의 아이가 맞다면 모딜리아니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먼저 떠난 게 아닐까. 발목을 붙잡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애인인 베아트리체 헤이스팅스는 저널리스트이자 시인이었는데요. 카페에서 나체로 춤을 춘 적도 있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이하고 뭔가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모딜리아니와 같이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은 되게 헤어진 것도 되게 독특해요. 서로 마구잡이로 바람을 피운 끝에 결국 이렇게 화려하게 불꽃 같은 사랑하다가 끝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모딜리아니를 스쳐가는데요. 그때 마침내 모딜리아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자였는데요. 모딜리아니가 33살이던 당시에 19살이었던 잔느 에비테르느입니다. 잔느는 미술학교에 다니면서 모델 일을 하다가요. 지인의 소개로 모딜리아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잔느와 살았던 3년 동안 모딜리아니는 잔느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집착으로 이어져서 폭력을 행사했을 정도로. 그런데 잔느는요. 자기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모딜리아니를 항상 이해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준 여자였어요. 그리고 가난으로 힘들 때도 잔느는 모딜리아니에게 항상 그림에 대한 영감을 줬고요. 모딜리아니는 그런 잔느의 초상화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느의 초상화가 16점 정도 돼요. 그리고 잔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딜리아니가 자기를 때려도 항상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되게 우아하고 조용하고 되게 뭔가 순한 성격,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랐고요. 모딜리아니와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잔느의 부모는요. 이런 방탕한 화가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잔느는 집에서 나와서 모딜리아니와 동거를 한 거죠. 동거를 하고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모딜리아니는 딸에게 자기 아내와 똑같은 잔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모딜리아니가 굉장히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아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꼭 자기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아이를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딜리아니의 병색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네. 잔느가 둘째 딸을 임신했을 때는요. 모딜리아니는 결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심하게 기침을 하고 때로는 피를 토하면서 미친 듯이 뭔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림만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모딜리아니는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삭에 모딜리아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잔느는요. 그 다음날 충격적이게도 부모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네. 임신한 채로 남편을 따라간 잔느의 심정 어땠을까요? 모딜리아니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죽어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왠지 따른 것 같아요. 자살하면서 천국에서 모딜리아니의 모델이 되고자 한 그런 잔느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모딜리아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겠는데
뭐 남겨진 첫째 딸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임신 중이었으니까 둘째 아이는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잔느의 부모도 굉장히 슬퍼했겠죠.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딜리아니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져서요. 잔느를 모딜리아니와 같은 곳에 묻지 않고 아예 다른 곳에 묻어버려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모딜리아니의 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모딜리아니에 대한 증오가 조금 누그러졌고요. 마침내 모딜리아니 옆에 잔느를 묻어주게 됩니다. 잔느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동반자. 네, 정말 딱 적절한 묘비문이었죠. 네.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의 버금가는. 모딜리아니가 그린 수많은 잔느의 초상화 중에서요. 오늘은 큰 모자를 쓴 잔느 에비테르느를 소개하려고 해요. 모딜리아니의 초상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긴 얼굴과 비틀어진 코,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긴 목이 그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조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가장 사랑한 부인이었던 잔느 에비테르느의 초상화에도 이런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잔느는 긴 타원형의 얼굴을 살짝 갸웃하고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얼굴을 가볍게 받치고 있는데 손가락도 얼굴 길이와 비슷할 정도로 길쭉길쭉하게 그렸습니다. 길고 동그란 얼굴과 긴 목, 그리고 동그랗게 처리한 어깨선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끼게 해서 모델의 우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휘어진 코는 얼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그렸습니다. 작은 입술은 앙다물었고요. 무엇보다 모딜리아니 그림의 큰 특징은 아몬드 같은 눈의 형태에 눈동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 옆에 바짝 붙여 그린 작은 두 눈엔 눈동자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 때 당신의 눈동자를 그릴 것이다 라고 한 모딜리아니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사실적인 그림도 아니고 허구의 그림도 아닌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없이 신비로운 푸른색으로만 칠한 눈 때문에 잔느는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딜리아니는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면서 모델의 내면 세계를 보려고 했습니다. 모델과의 교감을 중요시했고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을 통해 내면과 소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잔느는 짙은 갈색 머리를 감싸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썼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여자를 그릴 때 목걸이나 귀걸이, 브로치 등 장신구를 꼭 함께 그렸습니다. 이 작품 속 챙이 넓은 모자 또한 부드러운 원형의 곡선 때문에 잔느의 얼굴형과 어깨선과 더불어서 우아함을 더하고 그림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대신에 윤곽선을 진하게 그렸습니다. 때문에 이 초상화 또한 별다른 배경 없이 갈색으로만 칠해 채웠습니다. 잔느가 쓴 모자와 옷은 검은색입니다. 많은 색을 쓰지 않고 대체적으로 검은색과 갈색을 이용한 건 그림에 통일감을 주면서 잔느를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려 깊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 사람이- 간단한 초상화죠. 그렇죠. 간단한 초상화긴 한데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 이거 들은 후에 이렇게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모딜리아니가 잔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이 좀 느껴집니다. 순철 씨도 이런 뭔가 그런 이렇게 절절한 사랑 얘기가 있나요? 뭐 모든 사랑이 다 절절하죠. 저는. 그렇구나. 이런 뭔가 그런 사랑을 사실 이렇게까지는 몇 퍼센트나 이렇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랑의 마음은 절절합니다.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절절함을 그림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글, 네. 소설이라든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빈약한 스토리인데. 그렇군요. 그냥 본인에게 절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런 거니까. 네네. 네. 모딜리아니는 초상화나 누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풍경화는 3점밖에 안 될 정도로. 네. 네, 오직 인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대부분 초상화에 눈동자가 없어요. 몸은 점점 병 때문에 힘들고 지쳐가지만 모델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그 교감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동감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 씨의 목소리로 그림 설명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으시죠? 예. 예, 이렇게 명화 감상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KTV 인터라디오 페이지 이쪽으로 가시거나 저희 블로그에서 글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앤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약이 독이 되는 상황 10가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약이 독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가급적 약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음주 중에 두통약을 먹으면 간이 위험합니다. 음주 도중에 머리가 아파서 약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간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간경화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두통약을 드시지 말고 두통약은 다음 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임약을 하루에 동시 2알 복용하면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임약을 깜빡했다고 2알을 동시에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알 동시 복용은 피하고 정불안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또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서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요. 피임약을 비타민 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셋째, 바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드세요. 바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일반 의약품입니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빈속에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위 12지장 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도 바카스가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로얄 젤리 드링크는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얄 젤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얄 젤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과 우황청심환을 피하세요. 고혈압 환자가 쌍화탕이나 우황청심환처럼 감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약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을 느끼게 되고 두통이 생기는가 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에서 50mg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하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간장약은 가임기 여성은 피하세요. 간장약은 피임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같이 복용하면 기형아의 출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급성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종합 비타민제는 여성분들은 하루 4정 미만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A가 든 약을 기준 이상 오랜 기간 복용하면 탈모나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1만 IU 이상, 즉 5알 이상 먹으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8째, 자몽과 고혈압 약을 함께 먹으면 독성이 생겨서 위험합니다. 자몽과 함께 고혈압 약을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몽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약 복용 후 적어도 2시간 이후에 마시세요. 9째, 천식 환자가 약을 먹고 초콜릿을 먹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2배로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먹은 뒤에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0번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은 우유와는 상극입니다.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집니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에 2시간이 지나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을 잘못 드셨을 때 독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임의로 자가 처방해서 약을 복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약도 함께 먹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약은 정말 잘 먹어야 네. 또 독이 되지 않은 거니까.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12월 2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권순철, 홍옥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